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장 난리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떨어진다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틀렸다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쏠림 현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 서울 일부 지역의 강세, 그 다음에 주변으로 조금 번져나가는 듯한 이 느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고 무언가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어디를 가서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살 사람은 사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항상 중간 입장에서 설명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지 말라는 내용처럼 들리실 거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입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환경을 보고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이후의 현상들이 무엇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죠. 그게 뭐냐? 쏠림 현상과 군중 심리와 그리고 직전 상황에 있었던 가격의 급등,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사도 되는 사람과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자꾸 제가 하락론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할 때부터 결론부터 짚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라고. 글쎄, 제 방송에서 제 마음대로 방송을 하는데 자꾸 본인이 원하시는 거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조금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극단의 쏠림 현상, 그것들이 똘똘한 한 채에서 나온 현상들이죠.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평균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이거나 부침이 발생을 했을 때 크게 리스크를 받을 수 있다, 위험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다 계산해서 보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 괜찮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주춤할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주님, 서울 상급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 느낌이 든다. 긴가민가 했는데 벌써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지수님께서는 현재 상승장이랑 비슷한 게 2008년이라는 입장 그리고 2017년이라는 입장이 팽팽해서 너무 헷갈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포지션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린 건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오르냐 떨어지느냐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떨어졌고 2017년 이후에는 올랐으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게 맞는 거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올라도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게 시장의 모습입니다. 즉, 오를 땐 다 돈 버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땐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제가 본 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떨어지느냐 오르냐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조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이든 2017년이든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8년 이후에 떨어졌지만 그 위에 지금 현재 모습 보면 올랐죠? 사는 게 맞는 거네요. 2017년 이후에 계속 오르면서 잠깐 주춤했지만 더 올랐죠? 사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는 게 맞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의 상황이 처해진 것들 중에서 누군가는 망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냐 적냐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이 가장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강하게 올랐던 서울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있잖아요. 오른다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누구는 버텨요. 누구는 못 버텨요. 자, 그래서 못 버티는 사람이 던지는 물건을 누가 받아주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비싼 가격 주고 샀는데 그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만들어지죠. 결국 모든 종착점은 자본주의 상황에서 오르는 거, 가격이 오르는 거 변함이 없거든요. 명목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이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겁니다. 개 중에 다 괜찮은데 네가 망가졌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그러고 싶진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많은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언제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의 시기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누군가는 버티겠지만 누군가는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 누군가가 나이냐를 내가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 쏠림 현상이 다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연봉 높은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의사 얘기를 합니다. 뭐 변리사도 있어요. 그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보통 연봉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뭐 저 정도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상위 계층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쏠림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르르 군중심리처럼 지금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3억, 5억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밥 한 끼 안 먹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금 현재 가격이냐? 사실 연봉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주택 구입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연봉은 올라가지만 주택이 올라가는 가격이 멈추면서 그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이 연속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도 일종의 사이클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과연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설사 맞는다고 치더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거냐? 저는 지금 나는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많이들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서울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가장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지금 양극화를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정부가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라는 것들을 지금 먼저 짚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양극화를 위해서, 물론 양극화를 위해서는 아니겠죠. 되게 움직임 자체가 지금 정부가 진행돼야 될 방향과 정말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제목에도 썼죠.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의 확산세. 자, 그러면서 지금 거의 새 정권 들어섰는데요.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해요. 자, 양극화 해소해야 되는데 들썩들썩해.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부 당국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입장이 드실까요? 한 채면 된다. 지금 양극화 해소해야 되는데 뜨겁게 달아오른 강남의 집값. 나를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거를 생각하고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서울 집값 하반기에 더 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뛴다. 저도 그 안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게 되면 욕먹기 십상이죠. 그런데 저는 서울 집값 하반기에 더 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반기에 더 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심리를 맨 마지막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서울 집값 18주 연속 올랐잖아. 이번 주라도 사야 해.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조급하죠? 전 이 기사를 보면서 바로 그 직전 상황을 또 생각을 합니다. 18주 연속 올랐다. 자, 그런데 18주 연속 오르기 전에 18주 전에는 이미 시장이 또 주춤하던 상황이 있었었죠? 주춤하던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주춤하다 오르고 지금 몇 년째 반복인데 신고가 찍은 몇 개 지역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 2, 3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전체 평균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시장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양극화인 거고. 자,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뛰어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나 진짜로 나만 생각한다면, 안전한 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저는 뛰어들어가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업선님께서 양극화가 계속될 것 같다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인 거예요. 양극화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은 그거를 유지한 나라가 정부가 유지된 거를 보셨습니까? 세계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역사적으로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냥 솔직히 나한테 맞는 집을 사거나 그러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되느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러다 무너지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자꾸 내 머릿속부터 지우느냐. 자, 이스타님께서 언제나 양극화다 하면 정상화 아닌가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2006년, 7년, 8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15, 16년 전, 20년 전에 선배들이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때보다 지금 가격 더 높아요. 그래서 버틴 사람이 이겼다니까. 문제는 무너진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급한 심리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한 심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에 맞는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리가 맞는 논리처럼 생각을 하죠. 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 집권 때 집값 올랐다. 제가 여러 번 이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민주당 집권 때 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나요? 직전의 규제 완화와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그 이전에 백그라운드 정책이 있었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르는 과정이 만들어졌는데 하필 그때 민주당이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성북 노원 등으로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외곽도 오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유튜버들 또는 일반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떨어진다를 자꾸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 개 중에 무너지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왜? 지금 이렇게 조급한 심리가 연끌을 해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상황이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북 노원을 지나서 노도강 금강구라고 하는 지역까지 매수세가 번지고요. 구로구 거래량이 2배 넘게 급증했다. 솔직히 여러분들 평상시에 구로구, 노도강 금강구 이 지역 쳐다는 보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쳐다보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이 나타나느냐? 잘 생각해보면 조급함이거든요. 조급함이란 말이에요. 이 조급함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의 연결고리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 규제 전 사자라는 심리입니다. 대출 규제 전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7월 달에 DS달 규제 3단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집값이 오르고 있다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생각의 근원은 지금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7월 달에 대출 못하게 DSR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올라간 집을 매수할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대출 언제까지 된다라고 얘기해서 우르르 몰려들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 딱 중단된 시점에 과연 높아진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미래 수요를 먼저 땡겨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미래 수요를 먼저 땡겨올 때는 잠시 주춤해지는 그 수요가 역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대출도 안 되니까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 때 그 수요가 다시 살려고 하는 수요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멈칫하다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른다 떨어진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7월 이후의 현상들이 뭐가 나타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위축되거나 주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단기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왜 지금 사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왜? 그 전 단계에서 오르는 것을 받고 조급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상황에서 조급함이 강해졌을 때 그래서 사야겠다는 마음을 들고 언제까지는 대출을 해주지만 그 이유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미래수를 확 땡겨오면서 그때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약보합이 나타나거나 또는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거의 불분율이에요. 그동안의 시장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되면 항상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어쨌든 내가 지금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해진 그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것들을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버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장기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니라고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가 정상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고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맨 아래 보게 되면은요. DSR 3단계 전 막차 수요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곧 돈줄 막힌데 한도 줄어들기 전에 집 사자. 자, 막차 수요 몰렸다. 5월달 가계대출이 5.2조가 늘어났대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부터 정부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거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맨날 지금 걱정하던 게 가계대출이죠. 가계부채 얘기했는데 가계부채가 올라가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더더구나 새로 들어선 정부입니다.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시장의 양극화 부분이거든요.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는 시장의 양극화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그렇다면 6월 한 달 동안은 지금 업무 보고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모여서 회의하겠죠? 그래서 빠르면 7월, 그렇지 않으면 8월, 9월, 8월 달 휴가 시즌이고 뭐하고니까 9월 달에 이사철이 나오는 전후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조금 차분히 고민하면서 대책을 펼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일단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죠. 물론 그쪽에서도 수요가 7월 달부터는 조금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하겠지만 일단 한번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네요. 이재명 정부 첫 규제 카드 꺼낼까? 자, 우리가 그동안 봤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얘기는 다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역시도 처음에는 규제 완화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지 않을까요? 제초화는 뭐 못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함부로 세금 안 건드리고 뭐 안 건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스무스하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쏠림 현상이 이 정부가 가져가야 될 아젠다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 지금 제목에서 규제 카드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를 해서 뭔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본 정책을 세워야 되는 곳에 이 행동들이 규제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쏠림 현상이 결국 규제를 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모습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집값 11주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이 상승 자체가 모든 사람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시험대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 자, 그러니까 정부 이거 어떤 카드를 꺼낼까? 자, 이 집값의 상승에 원흉이 돼버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동구를 콕 집어서 비상시 토지에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서울시장은 국힘이네요. 두 사람 다 규제하겠다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꿔 말하면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제1순위가 올라오게 되면 자신들의 당론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서울의 쏠림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섰고 이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시장의 양극화. 밑에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제대로 진단해야 되고 수요를 분산해서 수도권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해서 양극화를 풀어야 되고 양극화와 정면 승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필 거냐. 이거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가장 먼저 닥칠 상황을 보게 되면 규제 쪽에 서울 수도권 쪽,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쪽에 일정 부분에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명약 관화해진 모습입니다. 왜? 민주당 정부와 국힘 서울시장이 동일하게 똑같이 규제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시장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들어가려면 이 조급함이 지나서 다음번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규제 또는 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나타났던 수요의 감소가 일어나서 나타났던 약보합이나 조정장세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이니까. 이 얘기를 이때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장비보다 관우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반포자의 영끌해도 될까요? 현금이 26억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사려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26억 있는 분들이 두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물론 이 말은 제가 장비보다 관우님을 폄하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저는 어느 곳이든지 통용되는 부동산의 투자 방법은 과열되면 누르고, 눌러서 애매해지면 다시 푸는 게 정부 정책의 기본 패턴이다 보니까 오히려 눌러서 주춤해질 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금리가 약 1% 정도 더 올라갔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인지, 근데 있다. 그러면 사실 저는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금리가 1%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른다라고 제가 포지션을 바꿨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3, 4년 전이었던 2021년도에 그때도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면 좋겠는데, 금리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1%대 유지했을 때 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능하냐 아냐를 따지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꾸준히 들으셨던 분 계시나요? 제가 그때 금리 인상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윤재님, 지금 포지션과 관점을 헷갈리고 계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계셨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계적인 규제책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본인은 제 말을 전국적인 규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전국적인 규제라는 표현을 썼나요? 저는 지금 계속 서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트랙 전략이라는 거예요. 장기 방향은 규제 완화겠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이 올라가는 시장의 양극화 때문에 한 지역은 누를 수밖에 없는 투트랙 전략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제 얘기를 본인께서 제 얘기를 아까 처음부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의로 판단하셔서 전국적인 규제라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쪽 방향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제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 되게 못생겼네 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다가 하락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발생되는 현상들이 심화될 때 그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 작업이 들어가는 시기에 가까워져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면 걱정하지 말고 서울 사도 좋은데, 어설픈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이거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2012년에 하우스 투어 사태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진 않으시지 않나요?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최근의 모습에서 세종시를 보셨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해졌던 그 초반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도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솔직히 높았었죠. 자, 그럴 당시에 대통령실을 옮긴대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세종의 집값이 순식간에 뛰어올랐습니다. 1억씩 뛰어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대통령실 천도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무려 거래량이 2배 이상 뛰었고요. 매물은 잠기고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자, 거래량이 4배나 급증했었던 상황이 있죠.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도 그렇죠. 조급함을 지쳐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몰려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세종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덧붙이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져서 규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시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확실하게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랬더니 힘이 빠진답니다. 힘이 빠진대요. 대선 끝나니 썰렁 세종아파트 테마주였나. 관광버스 타고 와서 임장했었는데 뜨겁던 세종 거래가 끊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되게 짧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상황에 지금 단 한 5,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잖아요. 5, 6개월 전에는 굉장히 최악이었는데 갑자기 확 떴다가 확 가라앉았죠. 근데 이 현상이 단기에만 일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단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기적, 장기적으로 일어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사례를 보면 똘똘한 한 채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실제 일어났던 과거 사례니까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앞으로 그럴 것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똘똘한 한 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변화를 얘기를 하세요. 네, 저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의 변화, 그러지 않아도 입지가 좋은데 거기가 완전 새 주택,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세가 그 어떤 때보다 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쏠림 현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정부는요.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상당수 분들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리가 1% 정도 오를 수 있는 거는 감안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라고 또 한번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가능성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극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평상시 내가 생각을 못했으니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에 그럼 내가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견딜 수 있냐?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가능하면 들어가셔도 좋다. 제가 이번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고 몇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서울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얘기의 결론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조건을 상승에다 갖다 붙이고 계시죠. 상당 부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정부에 닥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률이 제로예요. 0. 몇 %대로 떨어졌죠. 예상 성장률이 0. 몇 %대로 떨어졌던 거는 제 기억으로도 근 몇 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간.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통화정책,
재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처방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언론 기사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금리에 민감하게 작용하게 되고 반응하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얘기가 신정부 들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재정 정책을 돈을 풀어서 보다 빨리 확 움직이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 성장이 만들어지게끔 하고 싶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금리 상승이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또 두 가지식으로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함이니까 금리 상승에만 너무 집중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로 성장 동력 확보하겠다. 다시 말하면 재정 확장 정책을 피겠다는 걸로 지금 현재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확장 정책을 피겠다는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자, 일단 재정 정책을 피게 된다는 얘기는요.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되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푼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요. 보통 장기물인데 정부 국채는 장기물인데요. 장기물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국채 시장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 수요 공급 아시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서로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을 간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뭐 국채를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하게 되면 결국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금리 상승이라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정 확장 정책을 피니까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단순 논리를 피시는 유튜버가 있다면 오늘부터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을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행하는 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거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금리가 장기물이 올라가면 단기물에 영향을 받고요. 국채입니다. 단기물에 영향을 받게 되면 코픽스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은행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자, 그런데 코픽스와 은행채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것들을 너무 금리 인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그렇다고 금리 인상하면 또 불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용을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만약 안 봤다면 이건 몰라서 안 본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고채 금리 새 정부 슈퍼 추경 경계감에 장기물이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채 금리가 들썩거린다. 추경 경계감 국채 금리 들썩. 자,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이 700조가 넘어간다니까 국채를 내다 파는 투자자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국채를 내다 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내다 파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국채를 내다 파는 투자자들이라는 이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은요. 최근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도 확장 재정,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밑에 뭐라고 썼느냐? 이것 때문에 집값을 자극하면 금리 인하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뭐냐? 재정 확장 정책을 피게 되면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돈이 풀렸으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한은의 목적은 또다시 이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이 시장의 안정인데 금리를 인하를 시켜버리게 되면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또는 대출 규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 재정 확장 정책은 반대로 통화 정책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조심스러운 운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요.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다음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즉, 아까 제가 금리 인상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운영하는 한은이 원래 시장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2점 몇, 뭐 그걸 갖다 1점 몇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혼자 장밋빛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돈이 풀리는 상황을 또 한 번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요번에 5.2조가 늘어났다는 거 좀 전에 기사 보셨죠? 이런 상황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규제 계속하거나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재정 정책과 한은 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왜 압박하고 있느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3점대 후반에서 4점 몇 퍼센트 정도가 대출금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받는 사람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근데 극단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2021년 이후에 금리 인상됐던 것처럼 오른다라고 하면 강남의 영끌에서 갔던 의사, 변호사, 변리사들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망해요? 의사, 변호사, 변리사가 아니라 영끌했던 회사원이 망가지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우 머리 아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 당연한 거예요. 이 시장 복잡계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물론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불용 너 떨어진다며. 근데 서울집값 오르는데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저는 서울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의 기본 개념 마인드가 부족해서 영끌러로 전형됐을 때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다가 망가져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관점으로 자꾸 제 방송을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조금 고깝게 들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테니까. 그런데 보면은 지금 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믿고 있는 한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집값 상승과 같이 내가 아는 지식 몇 개만 짜맞춰서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다? 영끌한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돈을 푸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부동산적으로 통화정책은요. 금리 인하하고요. 대출 규제 완화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돈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가 생겨요? 집값이 상승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양극화가 생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국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건설사 SOC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예 부동산에서 연결고리로 직접 들어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제 돌아서 직접적으로 건설 경기를 살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라고 들어가지만 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직접적인 예를 들어 건설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SOC 투자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죠.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 경기 살리게 되면 조금 부동산 쪽인 거는 지금 부동산을 풀어서 건설사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부동산도 조금 안정화시키고 건설 경기는 직접 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돈을 풀더라도 평화를 풀으니까 전부 다 집을 사는 데 집중하는데 여러분들한테 25만 원을 주면 25만 원으로 집 살 수는 없거든요. 25만 원으로 집 살 수 없으니까 집값 오르는 데 영향이 안 미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소비재 시장을 활성시키고 마중물을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 즉 정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사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돈 되면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 생각하게 되면 재정 확장 정책을 피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나타나죠.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서 우상향인데 재정 확장 때문에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땡큐죠. 문제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 지저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요즘에 또다시 의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건설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방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건설 경기랑 같이 맞물려서 살리는 게 좋은데 지방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늦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겠죠. 오늘 했던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는 곳에 들어가기에는 시장 전반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녹록치 않은 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추경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조차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부 정책이 나오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8, 9쯤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투자 준비는 하시고 상급지 이동,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금리가 오르면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또는 금리가 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분명히 우리한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누군가는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시기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거나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금리 상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금리가 상승한다 1% 상승 부분을 감안하는 거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냐를 따져보는 가장 베스트와 워스트 중에서 워스트를 따져보는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매우 느릴 거다가 조금 정답일 듯해요.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밴드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6개월 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세금 강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부분이 횟수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유튜브 라이브는 지금 6월달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거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탄반에서 지금 멤버십으로 해서 하반기 6개월 반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꾸준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셔서 들어오셔서 그 URL 클릭하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이브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본격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쏠림 현상이 집중될 때는 좀 위험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오히려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재정 확장 정책이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영끌러들한테는 오히려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실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